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재 1장입니다. 과학, 정치학, 윤리학.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적 기후 변화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환경 정책의 시민 참여, 과학기술의 민주화, 자연주의적 오류, 과학과 가치를 둘러싼 쟁점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과학은 얼마나라고 하는 이 홍성욱 선생님의 책의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종의 이제 과학학 내부에 있는 분과 학문으로서 뭐 사회학자라든가 과학 철학자라든가 뭐 과학 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좀 대담하는 형식의 그래서 과학과 가치 여기 관계죠. 그래서 이제 사실과 당위의 구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립성 또 독립성, 책임과 참여 이렇게 네 가지로 아주 중요한 상당히 아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과학은 얼마나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4장 한번 읽어보시면 과학은 얼마나 가치 중립적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고 인간 중심적 윤리학, 탈인간 중심적 윤리학, 비인간 중심주의적 윤리학, 또 전체주의적 윤리학이라고도 하죠.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제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그러한 어떤 환경 관련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이제 뭐 올려드리면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내리드리는 과제들도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뭐 서술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장점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환경윤리, 환경철학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응용 규범 윤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전통적인 윤리 이론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순수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냥 이론이니까요. 그런데 이 환경윤리, 환경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응용 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통 윤리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환경 관련 주변 여건들이 계속 달라지고 새로운 이슈들, 문제들, 또 풀어야 될 과제들, 환경적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응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항상 이제 토론 사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학술적인 또 이론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토론 사례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추구하는 바 자체가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실제와 이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항상 현실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현실에서 그게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거는 그냥 관념의 유의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검증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현실에서 맞지 않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건 그냥 이상론이 되고 이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오늘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선 여기 지구적 기후변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몇 주 차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제 이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뭐 관련 다큐도 보고 그렇게 될 텐데요. 근데 그때 가서도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텐데, 결국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WHO에서 탈퇴하고,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이 더 이상 뭐 세계의 경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조금 이제 그 사실상 어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상징적으로 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포기해버리는 상황이죠. 네. 심지어는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사기라고 그랬죠.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라고도 하고 비판론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없겠습니까? 이쪽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석유회사로부터 정말 엄청난 연구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 막 바뀌어요. 연구 과정도 연구 결과도 다 바뀝니다. 뭐 우리도 그런 일들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04년, 2005년도에 이미 아주 뭐 대형 과학 사기 사건이죠.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그때 TV에서 이 관훈클럽에 초청돼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이 황우석 박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거 국뽕되는 거거든요. 이거 과학 애국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노벨상 해가지고 노벨상에 목매는 나라에 아주 정확하게 그 과학계의 니즈를 정치권에 러브콜 좀 보내달라고 사인을 보낸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파스텔리가 했던 말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과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야욕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굉장히 우려스러웠고, 과학계에서 결국은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해주셨던 지금 이제 강원대 의전원에 계시는데 아주 정말 그때 닥터 K로 알려져 계셨죠. 정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과학계에 사실 속살을 봤죠. 야,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사기가 가능하구나. 이게 사기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사를 들여다보면요. 여하튼 이제 기후변화 가지고서도 양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기후 변화에서 더 나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떤 지구의 기온 상승이라고 하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져 나온 건 뭐냐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어떤 기후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좀 보시고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겠냐 그러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탄소 문명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게 살 용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삶의 양식을 그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거를 좋아하지 않겠죠. 예. 좀 자가용 운행하는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한다든지 걸어 다니라고 한다든지, 예. 지금 뭐 일주일에 7일을 삼겹살을 먹는데, 예, 하루만 먹으라고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과연 이것을 삶의 양식으로, 예,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현명한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기후라는 건 원래 변화되고 있는 거고 그 기후변화 영역 속에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기후변화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저것은 완전히 날조고 사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양쪽의 입장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옹호자였다가도 회의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다큐를 보면은 또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용어의 적실성을 좀 따져보겠다라고 한다면 기후 위기가 가장 적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30쪽으로 가보면 사실 이게 우리 뼈아픈 얘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 문제들이요, 어디에 어떤 입장을 취하냐,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공화당과 민주당은요, 극명하게 조세 정책 가지고서도 그러고 어떤 뭐 메디케어 문제도 그러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러죠. 탈원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 힘으로 또 당명을 바꿨지만 뭐 뭘로 바꾸든 간에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양쪽이 뭐 한쪽이 50년 뒤에 하자 그러면 한쪽이 더불어민주당이 25년 뒤에 하자라고 하는데, 소위 녹색당 이런 쪽에서는 당장 하자, 이런 녹색당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상은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진보죠. 근데 우리는 뭐 아주 극우 보수하고 뭐 중도 보수, 뭐 여기서 이제 그 정치 프리즘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예.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논쟁과 관련해서도 결국에 보면 하나의 어떤, 이건 정치적 구획이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부시도 그랬지만 다 관련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그 석유 회사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을 대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커넥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논의하면서 이제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서론으로 한번 가보죠. 왜 철학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인류가 유례없는 환경 위기를 맞았어요. 인구 증가 문제도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소비되는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폐기되는 여러 쓰레기들 문제도 있고, 예,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예, 뭐 핵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뭐 야생지가 개발되는 문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이상적인, 예, 인간의 손길이 발길이 닿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땅은 없습니다, 지금. 예. 그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에나 있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야생지 철학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34쪽에 보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이 파벌 정치, 예,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런 환경 정책도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35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지금 뭐 소크라테스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여기 에우티프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에우티프론이 아니라 이건 크리톤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그제민드 라이프예요. 예. 우린 묻고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는, 예,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 크리톤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의 중마고우인데, 예, 이 탈옥을 권유하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탈옥을 할지 말지 그것을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따르자라고. 예. 끝까지 본인이 이제 고수했었던 그런 어떤 그 이성적 사유를 통한 이 검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고수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권위에 기반한 수용이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6쪽으로 가봅니다. 거기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책의 기본적인 가정은 환경 정책이 과학 실험실에서의 전문가, 회사와 회의실 혹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책이 목적하는 바도 그러고, 예, 그리고 우리의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일장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뭐든지 이렇게 전문가한테 많이 맡기고, 뭐 저 사람이 알겠지라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현대 사회가 전문가 사회라서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결국 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이슈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죠. 시민이죠. 그런데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고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이 감시해야죠. 예. 그러지 않으면 전문가들은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정책에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자꾸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하는 건 경향성, 그거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그런 문제에 환경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이런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모든 환경 이슈들의 밑바탕에는 가치 전제들이 들어있고, 그것은 역시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실천적 환경주의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게 액자 소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액자에 보면 틀이 있잖아요. 틀.
그 안에 보면은 사진이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자르댕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철학적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겁니다, 지금. 뭐 전통적인 윤리 이론은 물론이고 확장된 윤리 이론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철학 자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배웁니까? 그러면 그 액자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액자 틀 안에 있는 본 대화잖아요. 본 이야기. 그 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시민으로서 이런 토론회 공청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논증하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결정해야 된다.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책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려면 뭐냐면은 정치 영역, 공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정책은 정치 영역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공론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민의 참여가 우선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정책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탑다운 방식입니다. 바텀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대의민주제지 않습니까? 지금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선거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지역의 민심, 지역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필요가 없겠죠. 이게 무슨 대의민주제입니까 이게. 그들만의 리그죠. 그러니까 로메이커로서의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을 보게 되면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 같은 거 기본적으로 범하면서 다들 재산 증식하는데 앞장서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회의를 느끼는 게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실패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거예요. 못하니까. 정당 정치가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환경 정책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엄청난 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집단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환경 정책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밀양 송정탑도 그러고 그냥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죠. 다 잡아들이고. 독일 같은 나라는요. 그러한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20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설득하고 공청회하고 계속해서 얘기 듣고 이주를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장시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해서 문제들을 풀어가서 그게 하나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루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시민으로서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고 이론적 무기로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과 윤리학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62년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침묵의 봄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의 어떤 안전성, 장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처음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환경과 과학 그리고 또 윤리학을 얘기하는데 특히 지금은 과학과 과학 기술이 우리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과학 내지는 과학기술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지금은 과학기술이 가공할 만한 그러한 파괴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과학과 과학기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느냐, 활용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뭐 아주 지나친 반감을 갖거나 이게 테크노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지나친 낙관을 또 해요. 테크노필리아라고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어야 돼요. 과학을 쌍수 들고 환영할 필요도 없겠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 그렇다고 과학을 아예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어딘가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길을,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작을 우리가 레이첼 카슨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화학산업이죠. 이런 그 살충제 문제,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환경과 어떤 기술의 이런 관련성,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쪽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죠.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전문가에게, 특히 이제 과학 이런 전문가에게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임을 하고 위임을 하느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4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니 과학은 원래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문화는 과학을 지식과 진리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궁극적 원리로서 생각하는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객관적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좀 크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과학의 객관성 신화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윤리적 상대주의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거 오늘 아주 제일 핵심입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가.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 대두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도 아마 접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거 있죠. 과학혁명, 구조. 근데 이 과학혁명의 구조예요. 서론의 첫 번째 줄입니다. 역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왜 역사 얘기하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줄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많은 문학 작품들 이 첫 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작이 어려워요, 사실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역사가 일화나 연대기 이상의 것들로 채워진 보고라고 간주된다면 역사는 우리가 지금 홀려있는 과학의 이미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홀려있는 과학의 이미지가 뭘까요? 여러분은 과학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과학은 진리다. 과학은 하나의 진리를 추구한다. 그거 여러분 신화입니다. 여러분 17세기를 우리가 17세기의 과학혁명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 장하석 선생님 EBS도 나오시고 그랬죠. 전 그분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7세기는 사실은 그냥 과학혁명이 아니라 과학 대혁명. 정말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과학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과학자들을, 이 사람들은 아주 지독히도 유일신론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어떤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때문에 뭐 십자군 원정을 하지 않나, 온갖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하여튼간에 나의 길 외에는 다 틀린 길이니까 끊임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그 어떤 관념의 어떤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론론적인 진리는 하나다, 이런 것 때문에 과학에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과학은 진리 파악이 아니라 오히려 진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토마스 쿤 이전,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이 책 이후에, 쿤 이후에 포스트 쿤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는 전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쿤이 얘기하는 과학혁명의 구조는, 여기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이 과학 이미지에 대해서 결정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쿤은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적적 지식 체계라고 보질 않아요. 단절적 지식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쿤은요,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쿤이 이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였던 그 가스통 마슐라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먼저 얘기했어요. 쿤이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미 쪽에 과학 철학 하셨던 분들은 가스통 마슐라르의 인식론적 단절은 모르고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 대단히 우연적인 일인데 어떻게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역사는 단절적이라는 거예요. 연속적이지가 않고. 근데 그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가스통 마슐라르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봐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역사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얘기하는 것도 정상과학 이전에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상과학이 등장하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정상과학에서 이제 이 변칙이 등장하죠. 아노말리라고 하는 변칙이 등장하면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과학의 위기가 와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그 공약 불가능성이라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패러다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하고 서로 약분이 안 돼요. 1과 루트 2가 약분이 안 되듯이 약분이 안 돼.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정상과학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과학의 이미지, 과학은 뭐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어떤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하에서 수많은 연구들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이 과학자들이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패러다임 속에는 미적인 거, 그 다음에 가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쿤 이전에는 과학이 사회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나오고 나서 쿤 이후에는요,
과학과 사회는 유관해요. 무관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한번 이 과학혁명의 구조가 이런 어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성욱 선생님의 이 과학은 얼마나,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시는 거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제3의 지대를 찾자.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중립적이냐, 얼마나 객관적이냐 이런 식으로 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4장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과학과 가치, 그러니까 가치 중립성, 그것에 대한 논의를 4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따져보면. 왜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게 신화냐, 그 이데올로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과학은요, 과학적 지식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명제가 맞으려면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과학의 이미지죠. 쿤 이후예요, 우리는. 토마스 쿤 이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우리가 본 것이 진짜 본 것이 맞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우리가 볼까요? 우리 뇌가요? 우리 이 시각의 작동 자체가 외부에 있는 대상을 볼 때 그대로 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외부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많은 이론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봐요. 이런 걸 과학 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당연히. 그냥 뭐 외부에 있는 외적 사물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리얼리즘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는 동서양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을 보는 것도 문화 차이 때문에 다르다는데 가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일에 정말 과학적 지식에 객관적이려고 한다면 뭐 인간하고 관련이 없는, 이건 거의 어떤 신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과학이 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가 않죠.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과학의 객관성, 과학은 객관적인가,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제 홍성욱 선생님은 얼마나 가치 중립적이고 얼마나 객관적이냐라고 바꾸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좀 무식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과학 이미지일 뿐이고 환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과학과 가치 중립성을,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냥 과학자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뭡니까? 판단 중지 상태라는 거예요. 밸류가 뉴트럴하고 밸류 프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사회적 책임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보세요. 한 20년 가까이를 그 몸에 그렇게 유해한 화학약품을 갖다가 가습기를 세척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물에다 타가지고, 저희도 옛날에 썼었어요. 그거 계속 썼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겠어요. 다행히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거 너무 열심히 꾸준히 그렇게 애들을 생각해서 해신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게 되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과학자들이 몰랐을까요? 동물 실험에서 유해하다는 게 나왔어요. 은폐했지 않습니까? 예, 발뺌하고.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과학의 연구 결과가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유아들이에요. 임산부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자율성, 독립성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완전히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예요.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귀납이에요. 귀납주의예요. 논리학에서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논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귀납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까마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러셀의 아주 철학적인 닭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해가 동쪽에서 떴어도 내일 서쪽에서 뜰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2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귀납주의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을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우리의 그 환상적 이미지를 우리가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학자에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이 있는데, 과학은 사실은 의심이고, 과학은 실험이죠.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바로 과학자의 미덕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큰 문제들을 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에서는 절대적 지식도 없고, 또 그러한 절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없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같이 중립적이려고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지향적인 것이지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의 객관성의 신화, 과학의 중립성의 신화, 이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1쪽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이 과학자 집단에게 과학 윤리라고 하는 것을 커리큘럼에 넣어서 미리부터 그 어떤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이 환경 위기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정책을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그러한 가치의 위계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를 여기에다 대입할 거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 편익 분석만 먼저 가져올 거냐?
아니면 뭐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미적 가치, 상징적 가치를 먼저 둘 거냐. 어떤 그 가치의 위계 질서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 윤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과학자의 초기에, 과학 연구자의 초창기에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이 아재 제도화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한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44쪽, 그러니까 43쪽, 44쪽의 맨 밑줄에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신화, 이것은 바로 토마스 쿤 이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던 것이죠. 이거 눈을 그렇게 뜨게 된 겁니다.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일신론에 대한 그 강렬한 이미지가 과학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한테도 지금 여전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과학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과학은 진리가 아닌 진상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역사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5쪽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에너지 과학자 에머리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얻는 대답은 당신이 묻는 질문에 달려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 공급 문제에서 여러분이 질문하느냐 아니면은 수요 문제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냐면, 공급 문제로 가게 되면은 탈원전 못하죠. 그런데 수요 문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 효율화에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LED 등으로 다 집에 있는 전구를 바꾼다든가, 뭐 모든 그 가전제품을 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이 수요에 맞췄을 때는 그렇게 되겠는데 공급에 맞추게 되면은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여러분 여기 46쪽에 맨 밑에 단락에 보면은 다음 장들에서는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론하는 것과 관련된 뭐 어려움들을 얘기할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349쪽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349쪽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하고 같이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거 있죠. 이 사실 명제에서 가치 명제를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사실에서 당위를 연역할 수가 없어요.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그래요. Naturalistic fallacy라 해서 주의 무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죠. 이거 철학에서는 굉장히 아주 많이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이 되는데, 하지만 인간은요, 우리가 이제 생명중심주의 이런 데 가면은 또 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행위 주체에게 있어서만큼은 사실과 당위가 결합이 돼요. 행위 주체에서 있어서는. 왜?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러분 논문에 제가 나눠드린 논문에 거기에 이제 서론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홍병선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형이상학 차원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에서 당위는 연역할 수가 없어요. 오류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49쪽으로 가면 그 두 번째 줄에 의해서 과학과 윤리학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윤리학 없는 과학은 맹목이고 과학 없는 윤리학은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학과 윤리학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일종의 어떤 상호작용이죠. 윤리학은 규범학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과학으로 하여금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과학이라는 건 그 윤리학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또 채워줄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3절로 가서
철학, 정치학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거기 이제 플라톤의 국가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국가편은 이제 그 올바름에 관하여, 정의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트라시마쿠스가 소크라테스를 가장 그 아주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멋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트라시마쿠스의 주장을 보면 빨리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트라시마쿠스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을 봐라. 응? 다 양육강식이야. 뭐 정의가 뭔데? 응? 강자의 이익이지. 여러분이 딱 들어보시면 야, 이 트라시마쿠스 매력이 있는데, 네, 정치적 현실주의. 네, 이게 정말 그 니체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도 그러고, 아주 그런 어떤 현실 정치에서 보면은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이. 예?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뽑으면 뭐합니까? 로메이커들 가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강자의 이익이구나. 예. 국회의원만 되면은 그냥 재산이 막 몇십억씩 늘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주들이 좋은지 여러분들 TV 보고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쿠스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이 성인이고 소크라테스가 무조건 맞는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려왔던 철학의 지적인 권위들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현실에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말이 안 되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플라톤이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면 어떻고 누구면 어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권위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마세요. 플라톤 전공자들이야 옹호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밥줄도 걸려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증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의 철학에서 그쪽 주장만 있지가 않아요. 이쪽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시마쿠스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면서 결국에 드러내는 건 뭐냐면 양육강식의 이 어떤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의 질서, 이 자연 질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이익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안 지키는 게 돈은 엄청나게 벌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키는 게 바본 것 같을 때도 굉장히 많고, 안 걸리기만 하면 되지.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없어서 그 국민의 노후연금인 3천억을 갖다가 진짜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제가 뭐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 트라시마쿠스는요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이 데자르댕이 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표방하는 건 뭐냐면 비도덕주의예요. 비도덕주의. 이거 거의 나중에 보면 니체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뭘까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니체는 아무나 읽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쿠스는 지금 어쩌면 도덕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입장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데자르딩 입장이나 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철학 이론들은 전통적인 철학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이 입장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랬더니 트라시마쿠스의 주장으로 가보면은 윤리학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그래요. 이 사람 그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비도덕주의예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 윤리학에서는 윤리적 상대주의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
라고 하면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잠깐 얘기를 하는데, 윤리적 상대주의를 좀 비판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어떤 규범, 네, 그런 것들이 다르다. 네. 뭐 여기 나오듯이 뭐 개인이 느낌, 문화, 종교, 뭐 문화 이런 거에 대해 다르잖아요.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인류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문화를 비교해 봤더니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가 나오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이론은 윤리적 보편주의예요. 즉 뭐냐 그러면 그러한 규범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51쪽의 위에서 6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쿠스의 회의주의를 부정했고 그랬는데, 회의주의라고 여기서 보면 안 되고 비도덕주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첫째 나오는 게 사실하고 주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에서 규범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자연주의적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 계속 보면은 무슨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규범적 주장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오류예요. 연역이 안 돼요. 사실에서 당위는. 그래서 여기 그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인의 행위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살인이 원리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예, 원리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살인 행위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정이 될 때가 있겠죠. 전쟁 상황 같은 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를. 예. 우리가 뭐 정당방위도 굉장히 좁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한 그 윤리적 관습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문화로만 따질 수 없다. 예. 그 문화에 그래도 보편적인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도덕적 확실성하고 수학적 확실성하고 다른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1권의 제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 학문의 본성에 따라 요구하는 정확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학은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죠. 윤리학은 안 그래요. 윤리학이 왜 윤리적 딜레마가 있겠어요. 이거는요, 수학이야 정확하게 10점대를, 20몇 점이지? 그 관역에 20점대, 20점, 거기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관역에만 맞추면 돼요. 예, 윤리학은. 그렇게, 윤리적인 확실성은 그렇게까지 말 못한다는 거고. 근데 세 번째, 이 상대주의자라면, 이런 어떤 모순적인 주장 막 여기 나오잖아요. 이럴 것도 주장하면서 이거는 또 찬양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입니다. 예. 도덕은 사회적인 공적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어떤 개인이 어떤 것은 찬성하고 어떤 것은 반대하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거는 비논리적이에요. 예. 예. 일관적이지가 않죠.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간이 좀 가서 제가 더 오래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이 환경윤리학 이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동안 어떤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냐? 아니면 동물과 식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냐? 그 다음엔 뭐냐 그러면은 어떤 관계라든가 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인간 중심적인 그 환경윤리하고 탈인간 중심적인 환경윤리까지는 우리가 이제 환경윤리인데, 그 다음에 비인간 중심
비인간 중심주의적 이 윤리학 있잖아요. 이 비인간 중심주의적 윤리학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환경 철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건 여기에서 이제 그냥 한번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게 뭐 여기 이제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긴 냈었는데, 그 여러분 3번에 가보면 58쪽에 3번에 거기 중간에 3번에 보면 자연적과가 자연 이거 나오거든요. 데이빗 휴밋은 이 자연적인 것하고 비자연적인 것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 리트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2009년에 2009년 10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자연적이라면 모두 좋은 것인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로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자연적이라면 모두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좋다라고 하는 당위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거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이 환경철학은 이 영상으로 처음 강의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예, 뭐 종이라도 울리고 뭐 대면 수업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던 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나가는 건 나가야 되니까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겠죠. 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